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영토에 추락한 미국인 조종사 구조 작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미국 행정부는 수백 명의 군인과 수십 대의 항공기가 동원된 대담한 작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24시간 이내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야톨라 정권은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 정보의 상당 부분을 허위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미국에서 유출된 모든 정보는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테헤란에 따르면 미국이 이 영웅적인 구조작전을 내세운 진짜 목적은 조종사를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실패한 첩보 작전을 은폐하려 하거나 더 나아가 수주 동안 계획된 긴장 구조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객관적으로 이 상황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양측이 전장과 병행하여 내러티브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자국 군대의 효율성과 인도주의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애쓰는 반면 테헤란은 미국이 국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러한 이미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미국은 특히 이란의 방공망을 파괴한 후 강력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란은 저항의 서사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행동을 불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도 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정황들을 연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정황들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와중에도 정보만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번 작전과 그에 따른 반응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계속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긴장 완화 시도에 대한 마지막 업데이트입니다. 역사적으로 서방과 중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이 공식적인 휴전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슬라마바드는 중재에 나서 미국과 이란 간의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심각한 것은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이 제안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과 테헤란 당국은 각자의 이유로 파키스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후 통첩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계획된 모든 것이 실행된다면 내일 브라질리아 시간으로 오후 9시에 이란의 에너지 및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추측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받자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일 뿐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공격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그 실행 방식까지 상세히 밝혔습니다. 24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발전소, 에너지 배분망, 민간 시설 등이 폭격으로 파괴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국제사회는 당연히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태의 논리적 전개 과정입니다. 파키스탄은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고 이란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 분쟁을 훨씬 더 큰 규모로 확대시킬 수 있는 사태 악화의 카운트다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24시간이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협상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현재 워싱턴의 핵심 구호는 최대 압박과 무력입니다. 지정학적 상황을 주시하는 우리는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넘지 않으려는 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미국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이란에 대한 입장을 결코 숨기지 않았던 이스라엘도 전력을 다해 이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 영토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공격 목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사우스 파르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 가스전입니다. 이란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자 이란 경제의 핵심입니다. 사우스 파르스를 공격하는 것은 이란 정권이 가장 취약한 부분, 즉 화석 연료 수입에 타격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도의 정보력을 발휘하여 정밀한 작전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 책임자를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 정권의 가장 강력한 조직인 혁명수비대의 첩보 및 비밀 작전을 지휘했던 인물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면 테헤란에게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손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극도로 가혹한 조치입니다. 아야톨라 정권은 매우 강력한 보복을 약속했습니다. 단순한 수사적 위협이 아닙니다. 이란은 이미 여러 차례 탄도 미사일, 드론 공격, 그리고 영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대응할 능력을 입증해왔습니다. 이제 관건은 다음 행보입니다. 혁명수비대 고위 장성, 특히 정보 책임자의 제거는 이란이 국내외 신뢰도를 잃지 않고는 무시할 수 없는 타격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미국을 기다릴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의 에너지 핵심 지역에 대한 공격과 고위 사령관 암살이라는 두 가지 사건은 작은 불씨 하나에도 불이 붙을 수 있는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란은 이미 그 결과가 걸프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이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초점을 바꿔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폭발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만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토를 향해 강경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지정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항상 서방의 안보를 책임져 온 핵심 기구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폭탄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몇몇 회원국들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이 소위 동맹국들의 지도자들보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쿄, 서울, 캔버라에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방의 역사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보다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독재자와의 관계를 선호한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외교 정책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거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적이 되거나 더 나쁘게는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김정은과의 비교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김정은과 만나 서한을 주고받았고 두 사람 사이의 화합을 공개적으로 칭찬해왔습니다. 한편 미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했던 호주 같은 동맹국들은 이제 겁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국의 안보 우산의 신뢰성입니다. 미국 대통령 스스로가 동맹국보다 적을 선호한다고 말한다면 이들 국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외교적 지진과 같습니다.
지정학을 분석하는 우리는 세계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다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엄청난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에 따르면 이란 영토에 추락한 미국 조종사 구출 작전에는 약 200명의 군인이 투입되었습니다.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55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55대입니다. 이 편대에는 중폭격기 4대, 제공권 전투기 64대, 공중급유기 48대, 그리고 특수구조기 13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제2차 걸프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중작전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한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 영토 침공을 틈타 혁명수비대의 지하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다시 말해 조종사를 수색하는 동안 폭격기들이 지하에 숨겨진 목표물을 타격한 것입니다. 미국 측 발표에는 마치 영화 같은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전이 있었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기만 전술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이란 측이 조종사가 동시에 7곳에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던 조종사는 산에 올라가 특수부대 규정에 따라 스스로 치료를 받으며 3일 동안 구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미국 측에 따르면 사용된 통신 시스템은 매우 첨단적이어서 이란이 도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작전은 결국 이란 군인들의 사망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분석가로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측의 주장은 매우 유리합니다. 무적의 군대, 영웅적인 조종사, 무적의 기술을 묘사하고 더 나아가 이란 진지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합니다. 국내외 여론을 사로잡기에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제에서 이란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입장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미국이 영웅적인 구조작전이라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동안 이란은 신랄한 비난으로 그 이야기의 모든 부분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야톨라 정권에 따르면 미국이 공개한 정보 중 상당수는 거짓이며 순전히 선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조종사가 있었다고 알려진 지역이 미군이 착륙한 이란 중부 지역과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구조작전과 추락 지점 사이에는 지리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비난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란은 이번 작전 전체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책략에 불과했다고 믿습니다. 테헤란에 따르면 진짜 목적은 이란 지도부를 속여 농축 우라늄, 특히 이스파한 지역의 우라늄을 훔치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파한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핵물질을 훔치기 위해 이 지역을 침공하려 했다면 분쟁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구조작전이 아니라 민감한 기술을 입수하기 위한 첩보 작전이었을 것입니다. 이란은 한술 더 떠서 미국의 움직임을 예측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기만 작전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선전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미군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칭하며 워싱턴의 계획을 좌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언론조차도 드물게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군이 상륙작전을 틈타 원격기지를 구축하고 향후 전쟁을 위한 첩보, 활동을 벌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 채널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어느 쪽도 완전한 진실을 알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정보전이 물리적 전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높은 사기와 국내 지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란은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중이 이해해야 할 것은 현대 전쟁에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대조해 보지 않고는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진실은 가장 먼저 희생되는 존재입니다. 지정학을 분석하는 우리로서는 많은 세부 사항들이 기밀 해제되는 수년 후에야 비로소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역할은 동전의 양면을 모두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휴전 제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슬라마바드는 즉각적인 휴전뿐만 아니라 조건까지 제시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 대가로 파키스탄은 15에서 20일 이내에 미국과 이란 지도자 간의 협상 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실현 가능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심지어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 외무장관과 직접 협상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휴전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 상승세까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란은 처음에는 이 제안을 거부하고 최후 통첩에 가까운 역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단순한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화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이란 영토의 재건, 즉 사회 기반 시설, 에너지 자원 등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미국이 자신들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미국의 자금으로 국가 재건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워싱턴에게 굴욕적인 요구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협상은 임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파멸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파키스탄은 협상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완강한 태도에 부딪혔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보상받아야 할 피해자라는 인식이 없는 한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항복과 같은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압박이 매우 큽니다. 공격 시한은 내일 저녁 9시입니다. 즉, 파키스탄은 이행하는 데 몇 주가 걸리는 휴전을 제안했지만 전면전에 도와서는 몇 시간 안에 설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치명적인 불균형입니다. 파키스탄의 제안은 너무 늦었고 조직적이지 못한 시도였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언들을 보면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대함을 과시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공격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의 대답은 명확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발전소와 기반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란은 전력 생산에 있어 화석 연료에 극도로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이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력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화력 발전소들은 기본적으로 천연가스를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합니다. 가스가 연소되어 물이 가열되고 증기가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만약 미국이 발전소, 특히 가장 큰 화력 발전소들을 공격한다면 그 연쇄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물펌프도 작동하지 않고 병원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으며 무기 산업도 통신도 마비될 것입니다. 이는 문명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 인근의 대마반드 지역과 수도에서 750km 떨어진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를 언급했습니다. 부쉐르와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이에 가 이미 이란의 핵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원자로 공격은 방사능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는 충격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이제 짐승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면 이란의 석유도 압수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국민이 전쟁 종식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민간 기반 시설 공격이 전쟁 협약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미국을 처벌할까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마비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란 정권의 졸림만이 아닙니다. 수백만 민간인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한 나라 전체가 며칠 만에 수십 년 전으로 퇴보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전쟁 이전에도 초인플레이션, 물 부족, 시위 등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 결과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란이 붕괴한다고 해서 이란이 패배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란이 절박한 심정으로 가용한 모든 무기를 동원해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이러한 보복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가볍게 위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란은 어떤 수단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첫째, 걸프 지역의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바레인과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물 수요의 90% 이상을 해수 담수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3,000개가 넘는 담수화 시설이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이 시설들을 공격한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수를 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중 여러분, 물은 석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둘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일시적인 봉쇄라 할지라도 배럴당 가격이 폭등하여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란이 미사일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1,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이언돔과 같은 방어 시스템이 90%를 요격한다 하더라도 100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악몽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프랑스 외무장관 바론 폰데어 로알트와 만나 만약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쟁 범죄이자 집단 학살 시도로 간주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란은 그 결과가 걸프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조선 공격, 석유관 파괴, 서방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심지어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대리 세력의 행동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재래식 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를 너무 크게 치르게 하여 누구도 그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혁명수비대 정보 책임자 제거는 이란의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란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응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잘못된 움직임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스판 앞에 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는 또 다른 전쟁터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방 세계에 전달한 메시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비판 외에도 한국, 일본, 호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들 국가의 비겁함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들 동맹국이 단 한 명의 병력도 파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이 김정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약 4만 5천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일부 서방 지도자들보다 훨씬 훌륭하고 믿을 만한 지도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특정 동맹국들과는 달리 자신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간접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부르며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아첨하는 독재자를 자신에게 반대하는 민주당원보다 선호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일본, 한국, 호주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미국에 동조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지원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북한과 중국을 두려워하고 한국은 평양의 핵 위협 아래 살고 있으며 호주는 베이징과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이들 국가는 취약해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취약성을 협박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동맹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는 이미 유럽연합이 더 이상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의 발언은 정반대의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을 결집시키기는커녕 전략적 독립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해온 동맹체제를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정학을 주시하는 우리는 전통적인 블록이 사라지는 세상, 동맹국 간의 신뢰가 불신으로 대체되는 세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이며 우리가 바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할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정보만이 혼란에 맞서는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